종합 선물 세트 받기. 집안일만 규칙적으로 해도 노화는 충분히 늦춰진다. 그래도 밖으로 나가는 게 좋다. 앞에서 운동을 하면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포도 움직이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세포는 자신을 담고 있는 신체의 활동 외에 햇빛과 산소를 좋아한다. 집안에는 해가 없고 산소 또한 이것저것과 많이 섞여 있다. 개인적으로 노인들이 헬스클럽의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빠르거나 리드미컬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큰 찰과상을 입거나 심지어 골절되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실내 공기의 탁함은 말할 것도 없다. 밖에 나가서 유유자적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혜택이 크다는 연구를 나는 매일 접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겠다. 매일 20분의 산책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이 57% 줄어든다고 한다. 밖에서 운동하거나 돌아다니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은 이유는 바뀌기 때문에, 즉, 자연을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수술받은 환자들이 병실 창문 밖에 나무가 있을 때 더 빨리 낫는다든지,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는 교실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창문 없는 교실에 있는 아이들보다 성적도 좋고 정서도 안정적이라는 많은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은 자체 치유 효과가 엄청나다. 그 중에서도 밖으로 나갈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햇빛이다. 햇빛은 인체에 너무나 중요한 세로토닌과 비타민 D 생성에 관여한다. 세로토닌은 우울증 예방에,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과 각종 염증의 감소에 핵심적인 물질이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세로토닌 합성에도 관여하여 우울증도 예방한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한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대사에 햇빛이 기여하고 있다니, 이런 종합 선물 세트가 또 있나 싶다. 그것도 공짜다. 예전에 손목을 삐어 정형외과에 갔을 때 대기실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매, 우울증, 파킨슨병, 암에 걸립니다. 주사를 맞으세요라고 적힌 배너가 설치된 것을 보고 무슨 과장 광고를 저렇게 심하게 하나 생각했는데, 속속들이 밝혀지는 연구들을 통해 과장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주사를 맞으세요가 유일한 답은 절대로 아니다. 지구에서 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내가 아는 한 젊은이는 체력이 딸리고 건강검진에서도 생체 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큰 맘을 먹고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아주 성실히 다녔다. 정기권을 끊어서 본전을 찾은 게 이때가 처음이었단다. 저녁에는 헬스클럽을 가야 하니 낮에 점심을 빨리 먹고 바로 근무를 시작해서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도 했다. 6개월 정도 후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진 것 같아서 검진을 다시 받았는데, 대부분의 지표가 좋아지긴 했지만 비타민 D 수준이 심각하게 낮아서 주사를 맞고 가라는 처방을 받았단다. 이게 실내 운동의 허점이다. 도대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지 세상에 참 쉬운 일이 없다. 그나저나 이 젊은이가 다음 단계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독자들이 짐작한 대로 해외 직구로 비타민 D를 구매한 것이었다. 하지만 밖에 나가 햇빛을 쬐면 해결될 일을 이렇게 마무리한다면, 젊음, 그렇게 쓸 거면 놔주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 말은 청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다. 이제 고작 첫 늙음의 시기에 들어선 당신도 그런 행동을 한다면
첫 늙음 후 수십 번의 늙음을 제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첫 늙음, 그렇게 어이없게 보낼 거면 놔주지 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수용성인 비타민 C조차도 부작용이 있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지용성인 비타민 D의 부작용은 더욱 혼미하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 부작용들이 햇빛과 운동이라는 약에는 전혀 없다. 앞에서 언급했던 맥두걸은 비타민 D는 햇빛 한 줌으로 충분하다고 확고하게 말한다. 인간의 몸은 초가로 생성된 비타민 D를 지방 속에 저장하기 때문에 한 해 중 태양이 강렬할 때 생산해 두었다가 겨울처럼 햇빛이 많지 않을 때 천천히 꺼내서 사용하므로 여름 햇빛에 20에서 30분 정도 한 번만 노출시켜도 비타민 1만 IU가 형성되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백인들의 경우에는 낮 시간에 손이나 얼굴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5분 정도만, 아시아인은 15분 정도 노출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검진에서 51%나 되는 미국 학생들이 최소한의 비타민 D 요구 수준에도 미달되는 결과들이 보고되는 것은 현재 의학계에서 기준으로 잡는 수치가 매우 과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자신의 아내가 일주일에 무려 평균 29시간이나 햇빛에 노출된 후 검사를 받았는데도 비타민 D가 권장치에 못 미치므로 평생 약을 먹으라는 말을 들었고 하와이에서 49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4%가 미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연구를 제시한다. 그 햇빛 찬란한 하와이에서 말이다. 문득 어느 해에 한국의 대학교 신입생 대상의 건강검진에서 99%가 비타민 D 부족으로 나왔다는 결과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제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겠다. 하와이 연구에서도 무려 절반 가까이 비타민 D 부족으로 나타날 정도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낸 한국의 청소년은 더 볼 것도 없다. 맥두걸은 설사 비타민 D를 섭취한다 해도 그것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으며 칼슘이 조합된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병의 진단을 붙이고 병원에 오게 하고 약을 계속 구입하도록 하는 병을 판매하는 행위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호소한다. 햇빛은 양질의 수면에도 필수적이다. 나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수면제를 먹기도 한다. 수면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멜라토닌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햇빛이다. 멜라토닌은 낮에 활성화된 세로토닌이 생성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아침에 눈을 떠서 망막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즉시 분비되기 때문이다. 나이 들면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사람도 덜 만나고 덜 나가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수면 장애의 원인일 수 있다. 일부러라도 밖에서 운동해야 하는 이유다. 탄수화물, 독이 든 성배.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들은 모양에서부터 냄새까지 선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마치 성배와 같다. 천상의 향기를 풍기는 갓 만들어진 빵과 도넛, 고향의 맛과 엄마 냄새가 스며있는 밥과 떡, 음식계의 절대 미인인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재기발랄한 친구 같은 피자와 국수류 등은 보기만 해도 흡족하다. 한 입 먹는 순간 순식간에 퍼지는 포만감과 행복감은 또 어떤가. 그럼에도
풍미와 비주얼에서 톱 클래스인 탄수화물이 영양학적으로는 최하위 단계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영양에 대한 논박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탄수화물만큼은 그런 논박 없이 문제아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했다. 그래서인지 밀가루와 설탕을 한 달 끊은 후 몸이 몰라보게 건강해졌다는 체험담도 많이 듣는다. 반면 이와 관련된 우스갯소리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한 젊은이가 밀가루를 한 달 끊은 후 뱃살이 빠지고 여드름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게 되었다고 말하자 상대방이 "오, 대단해" 라며 축하해준다. 그 다음 젊은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우울해 죽겠어. 수명이니 건강이니 다 제쳐놓고 즐겁게만 살겠다면 탄수화물만큼 좋은 물질이 없다. 가격도 엄청 착하다. 하지만 탄수화물 섭취 후 좋아지는 기분은 성배에 담긴 술을 마시는 순간까지의 기분이다. 잠시 후 축포가 터질 것 같은 그 기분 말이다. 하지만 이는 착각일 뿐이다. 만약 탄수화물을 못 먹어서 우울해진다면 우울증 환자들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나아야 할 것이다. 성배에 든 것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 이후에는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한다. 당연히 기분을 오히려 저하시킨다. 기분을 좋게 하고 의욕을 돋아주는 좋은 체내 물질들을 탄수화물이 오히려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과도한 탄수화물을 먹은 후 식곤증이 몰려와 공부나 일에 집중을 못 해본 경험들이 있을 텐데 탄수화물이 정신을 흐리멍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위의 장한 젊은이를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탄수화물이 이런 짓을 벌이는 기제는 당화라는 과정이다. 쉽게 말하면 포도당이 어떤 것에 결합되어 마치 당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다. 당뇨병 환자들이 민감해하는 당화 혈색소 수치에 나오는 바로 그 당화다.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마치 전투 용어같이 들리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당화는 당뇨병만 일으키는 게 아니다. 오죽하면 당 독소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다량의 단순 탄수화물, 특히 설탕을 섭취하여 포도당이 과잉 생성되면 체내의 세포망이 오염되고 세포의 에너지 공장에 해당되는 미토콘드리아가 구조적으로 손상되며 그 결과 신진대사 과정 전반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단백질 흡수를 차단하고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며 뇌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 전달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 때문에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 부르는 학자가 있을 정도다. 과도한 당이 뇌까지 파괴한다는 의미다. 앞에서 보았던 텔로미어의 수명에도 당질 섭취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당연히 당화는 신경 가소성을 떨어뜨린다. 당의 유해성 때문에 당질 제한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50세부터는 탄수화물 끊어라. 우리 몸 연대기 등 수많은 건강세에서는 현대인의 몸은 원시 시대에 비해 골격이나 체격은 달라졌지만 세포나 면역체계 같은 체내 메커니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들의 음식 패턴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이쪽 저자들은 인류가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한 것은 전체 역사에서 아주 최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선조들은 무려 700만 년 동안이나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당을 아주 조금 섭취했고
곡물을 주식으로 삼은 기간도 고작 10,000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 최고의 당뇨병 전문의인 에베코지는 그 자신이 당뇨병에 걸린 이후 당질 제한식으로 병에서 회복한 뒤 탄수화물은 주식이 아니며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기호품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산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이 나쁘다는 것이 상식이 되면서 사람들은 일단 설탕을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식품회사에서도 무가당 주스니 저가당 과자 등을 내놓으면서 부응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식품들에 액상과당을 비롯한 설탕 이외의 당류가 들어갔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몰랐다. 무가당은 무가당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떤 식품이 완전 무가당이면 맛이 없어서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당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런 소식을 알게 되면서 나는 한동안 식품의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얼마나 많은 식품에 액상과당이 들어있는지 모른다. 심지어 몸에 좋으라고 먹는 홍삼이나 비타민 음료수, 과일즙, 채소즙에도 들어있다.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인데, 이를테면 생 블루베리는 쓴맛이 나서 많이 못 먹지만 블루베리 주스는 달콤하다. 원래 쓴맛이 나는데 착즙한다고 단맛이 날 리는 없지 않은가. 이렇듯 내가 조심을 해도 알게 모르게 당을 섭취하게 되니 스스로 음용하는 것만이라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과 관련된 문제 중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는 놀랍게도 지방간을 만든다는 점이다. 탄수화물 섭취 시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초과 섭취된 당으로 인해 간에 더 저장할 여유가 없어지면 지방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술도 안 먹고 지방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지방간 소견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액체 시럽인 액상과당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설탕 시럽보다 점성도가 더 크다는 문제도 있지만 원료가 옥수수라는 점이다. 옥수수는 유전자 변형이 가장 많이 된 식품 중에 하나다. 미국에는 웬만한 작은 나라 크기의 옥수수 밭이 있는데 비싼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공중에서 농약을 대규모로 살포하는 식으로 관리하며 이런 광폭한 관리에 잘 버티라고 개종한 것이 유전자 변형이라고 한다. 액상과당 한 스푼을 먹을 때 응축된 산업화의 폐단까지 먹는 셈이다. 오죽하면 액상과당에 비하면 차라리 설탕은 천연약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성배같이 아름다운 탄수화물을 마치 꿀꿀이죽처럼 취급한 듯하여 좀 찜찜하긴 하다. 과일이나 꿀을 우연히 먹게 된 우리 선조가 그 맛을 잊지 못하여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인데 말이다. 또한 대한민국 청소년을 어른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 라면과 떡볶이 아니던가. 사실 탄수화물은 맛을 떠나 대단한 식품이다. 이것이 없었다면 인류는 엄청난 기아 상태에 있었을 것이므로 정말 성배가 맞다. 무엇보다도 탄수화물은 오랜 기간 한국인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안 먹을 수도 없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대체 식품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다. 정말로 조심해야 할 설탕 같은 단당류는 최대한 자제하고
밥을 먹더라도 현미, 보리, 콩, 채소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섞어서 먹는 노력만으로도 유해성을 줄일 수 있다. 액상과당은 반드시 멀리하고 말이다. 사실 당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잘 들러붙는 성질이 있어서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지 그 자체의 유해성, 특히 단순당이 아닌 일반 곡물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천 년 동안 곡물을 주식으로 했던 아시아인들에게는 성인병이 거의 없지 않았는가. 앞에서 인류가 곡물을 주식으로 삼은 기간이 고작 10,000년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9,800년까지는 그나마 곡물만 예전에 비해 많이 먹었을 뿐이다. 하지만 남은 그 200년의 전반, 100년 동안에는 사탕무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설탕을 쉽게 섭취하기 시작했고 후반 100년 사이에는 마치 미친 것처럼 지방과 단백질을 위에 쏟아부었다. 그 결과 지난 100년 사이에 가파르게 질병 전성시대에 도래했다. 육류, 특히 자연 그대로가 아닌 가공 처리 형태의 육류를 섭취한 것이 질병 도래의 우두머리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왜 육류가 우두머리 범인으로 몰렸는지는 단백질 부분에서 다시 말하도록 하겠지만 이 우두머리의 포악성을 증가시킨 것은 그 옆에 찰싹 달라붙는 당들이다. 우두머리가 자연적으로 배설될 수 있음에도 당이 끈질기게 붙어버리는 바람에 최종 당화산물로 둔갑해서 우리 몸에 오래 남아있게 되었고 그 결과 건강한 세포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은 다들 알다시피 병에 걸린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병에 걸렸다면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병에 걸린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단맛이야말로 가장 세상 살맛에 가깝다. 최대한 안 먹도록 하되 융통성 있게 섭취하도록 하자. 하물며 밀가루와 설탕을 끊었다면 앞에 젊은이가 결국 당의 유혹에 굴복했다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젊었을 때는 기저질환이 없다면 생체 항상성 기제가 온전히 가동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운이 좋은 이유에 대해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 가임기 인간들을 격하게 아껴서라는 재미난 해석을 읽은 적이 있다. 가임기, 즉 유전자가 자신의 생존이 충분히 확보될 만큼 유전자를 복제하는 시기가 지나면 에이 쓸데없다며 신경 쓰지 않는다는 둥.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자신을 담고 있는 손주를 돌봐서라는 둥 이탄도 있다. 해석이야 얼마든지 재미있게 해볼 수 있겠지만 첫 늙음 이후에 당의 유혹에 넘어간 몸을 되돌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은 재미로 들을 부분이 하나도 없다. 우리에겐 항상 시간이 문제이지 않은가. 지금까지 나는 나답게 나이 들기로 했다 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